지금 조금 전에 제가 독일의 교육은 전 세계에서 가장 경쟁을 시키지 않는 교육이라고 했죠. 그리고 이 경쟁을 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독일 아이들이 이렇게 높은 수준의 지적인 역량 또는 사회적인 능력 또는 윤리적인 공감 능력 이런 걸 갖게 됐다는 이야기예요. 그에 반해서 독일 교육과 정반대의 교육을 하는 나라가 어딘 것 같아요, 여러분? 바로 한국입니다. 한국이에요.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경쟁 교육이 심한 나라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경쟁적인 교육을 시키는지를 지표를 가지고 보여드릴게요. 한국, 중국, 일본, 미국 이 네 나라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한 겁니다. 한국, 중국, 일본, 미국 이 네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전 세계에서 경쟁 교육이 가장 심한 걸로 악명이 높은 네 나라예요. 악명이 높은 그 네 나라의 경쟁 수준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지표예요. 한국은 이 네 나라 중에서도 가장 경쟁 교육이 심한 나라입니다. 대학생들한테 물어본 거예요. 당신들에게 고등학교 시절은 어떤 시절이었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지금 보세요. 여기 한국의 학생들은 81%가 무려 전쟁터라고 답하고 있어요. 전쟁터. 고등학교 시절이 전쟁터로 기억이 된다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이야기죠. 중국과 미국은 약 40%예요. 우리의 딱 절반이에요. 한국의 교육이라는 것이 전 세계에서 가장 경쟁 교육이 심하다고 하는 이 네 나라 중에서도 가장 경쟁이 심한 그런 나라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정말 놀라운 지표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가장 인상적인 게 어디예요? 여러분들 예상을 벗어난 게 일본이죠. 일본은 경쟁 교육을 한다는 게 14%밖에 되지 않습니다. 놀라운 이야기죠. 그래서 제가 일본 전문가들한테 좀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많은 전문가들이 다 이 지표가 맞다는 거예요. 일본은 경쟁 교육을 시키지 않은 지 오래됐대요. 다시 말하면 유럽 교육으로 전환한 지가 상당히 오래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일본은 어떤 교육을 시키냐 했더니 한국의 고등학생들은 경쟁하지만 일본의 고등학생들은 추구합니다. 이래요. 추구를 한대요. pursuit.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옆에 친구와 막 경쟁하는 게 아니고 자기의 꿈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꿈을 추구한다. 그러니까 이 꿈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옆에 있는 동료들과 서로를 응원하면서 함께 간다는 거예요. 저 지표를 보세요. 76%의 일본 고등학생들이 고등학교 시절을 뭐로 기억을 해요? 함께하는 광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놀라운 이야기죠. 여러분, 이것은 더 이상 이런 교육이 지속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무슨 잘못을 했길래 그 가장 행복해야 될 중고등학교 시절을 전쟁터로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이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마치고 사회에 나가서 대학을 마치고 사회에 나가서 어떻게 정상적인 인간이 되겠어요? 고등학교 시절을 전쟁터로 겪은 아이들은 어때요? 자기 주변에 있는 친구들을 경쟁자 혹은 심지어 적으로 느끼면서 성장을 한 아이들이에요. 그런 아이들이 어떻게 사회에 나가서 좋은 사회인, 성숙한 민주주의자가 되겠어요?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쟁터니까 승자와 패자가 있겠죠. 이 전쟁터에서 잘 적응을 한 아이들, 그 아이들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자신들이 느끼는 특권을, 자신들이 누리는 특권을 어떻게 생각해요? 이것은 내가 노력해서, 이것은 내가 쟁취한 나의 전리품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사회가 주는 그 특혜들을 다 자신이 노력해서 얻은 전리품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이러한 전쟁터에서 대다수의 패자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대다수의 패자들, 대다수가 99%가 패자예요. 이 사람들은 평생을 열등감, 좌절감, 절망감, 무력감 속에서 살아갑니다. 세상에 이런 사회가 어디 있어요? 저는 얼마 전에 고려대학교에 교수를 하신 김우창 교수께서 한국 사회를 이렇게 규정한 걸 보고 놀랐습니다. 한국 사회는 오만과 모멸의 구조로 구성되어 있는 사회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한국 사회에서 이른바 승자가 됐다고 하는 아이들은 턱없이 오만한 태도를 내면화하고
한국 사회에서 대다수의 패자들은 평생 모멸감을 내면화하고 살아요. 이게 무슨 사회예요? 더 이상 이런 사회가 지속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이것이 지금 한국의 이런 경쟁 절대주의 교육이 만들어 놓은 인간성의 폐허입니다. 제가 보기에. 여러분, 제가 이 지표를 가지고 어느 방송에서 이러한 강연을 한 적이 있는데요. 다니엘은 고등학교 시절을 무엇으로 기억하느냐? 이 셋 중에 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친구가 이래요. 저는 여기 없어요. 여기 없대요. 전쟁터도 아니고 시장도 아니고 광장도 아니래요. 그래서 그럼 뭐였냐? 이렇게 물었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에게 있어서 고등학교 시절은 하루하루가 축제였어요. 파티였어요. 이러는 거예요. 파티였대요. 파티. 제가 순간적으로 그 얘기를 듣는데 울컥하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은 전쟁터라고 하는데 이 아이는 파티라고 얘기를 하니까 울컥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다니엘의 말이 과장이 아니에요. 제가 독일의 중고등학교 학생들 알잖아요. 독일 애들에게 있어서 중고등학교 시절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매일매일이 파티인 거예요.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황금기가 중고등학교 시절입니다. 매일매일 연극 보러 가고 오페라 보러 가고 오케스트라 들어가고 여행 가고 또 다른 사람과 깊은 연애를 하고 이게 중고등학교 시절에 누려야 될 당연한 권리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아이가 태어나서 가장 예민하고 지적인 민감성도 가지고 있고 사람들에 대한 호기심도 많고 누구와 깊은 사랑을 나누고 싶어하는 그 나이 때 이 아이들이 다 그것을 누리도록 해주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 연애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한 인간이 결국은 어떤 한 사람을 사랑하는 이 경험을 토대로 보편적인 인간, 즉 인류를 사랑하는 휴머니스트가 되는 거예요. 한 인간에 대한 깊은 사랑의 경험이 없는 사람이 인간 일반을 사랑하는 휴머니스트가 되기는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중고등학교 시절에 이들이 갖게 되는 연애 감정, 연애의 경험이란 건 정말 귀한 거예요. 또 여행도 마찬가지죠. 또 깊은 독서를 통해서 가장 이상적인 세계를 꿈꾸고 지적인 모험을 감행하는 이게 바로 중고등학교 시절이에요. 우리 아이들은 이런 걸 모두 못하게 하잖아요. 아무것도 못하게 해요. 아무것도. 그저 지식을 달달달달 외우라고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아이들이 성인이 돼서 어떻게 정상적인 인간이 되겠어요? 이런 아이들이 성인이 돼서 어떻게 성숙한 민주주의자가 되겠어요? 이게 지금 한국 교육의 문제인 거예요. 더 이상 이런 교육을 계속해서는 안 된다라는 게 제가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자는 거냐 하는 이야기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결국 네 가지를 없애야 된다는 게 제 주장입니다. 첫째, 대학 입학 시험 없애라. 둘째, 대학 서열 체제 없애라. 셋째, 대학 등록금 없애라. 넷째, 고등학교 특권학교 없애라. 이 네 가지만 없애면 된다. 유럽에서는 이 네 가지 있는 나라 없습니다. 대학 입학 시험 보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다 고등학교 졸업시험만 봅니다. 독일에선 그것을 아비투어라 그래요. 독일에선 이 아비투어에 대체로 90%가 붙습니다. 프랑스는 이걸 뭐라고 불러요? 바칼로레아라고 부르죠. 바칼로레아, 고등학교 졸업시험을. 프랑스에선 대체로 바칼로레아는 약 85% 정도가 붙습니다. 그 다음에 대학 서열체제, 대학의 엘리트 대학 시스템, 이런 대학이 있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없습니다. 독일의 대학들 다 평준화되어 있고요. 프랑스가 한때 있었죠. 68혁명 이전에 있었습니다. 소르본느를 정점으로 한 엘리트 대학 체제가 있었죠. 이것을 누가 없앴겠어요? 바로 이러한 체제에 의해서 가장 고통을 받는
그들이 없앤 거예요. 누구겠어요? 고등학생들이죠. 당시에 파리의 고등학생들이 결국은 1968년에 파리의 거리를 완전히 장악했어요. 그들이 결국은 소르본느 대학을 없앴습니다. 그래서 소르본느 대학이 1, 2, 4대학으로 해체가 됐고요. 그 이후에 파리 대학이 1대학부터 10대학으로 다 평준화됐죠. 지금 13대학까지 있죠. 이런 식으로 다 바뀐 거예요. 대학 등록금 있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예? 유럽에서 대학 등록금 있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독일은 등록금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대학생들에 대해서는 학비까지도 생활비까지도 국가에서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걸 바펙이라 그래요. 이것도 1970년 아까 이야기한 교육개혁을 하던 그 시기부터 시작됐어요. 50년 됐죠. 지금 이건 얼마를 줍니까? 제가 최근에 자료를 보니까 한 달에 평균 100만 원 내지 120만 원 줍니다. 생활비로. 다시 말하면 누구나 공부에만 열중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누구에게나 주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사회적 정의에 부합한다는 거죠. 고등학교 특권학교 있는 나라는 없고요. 이것이 유럽에서는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유럽 대학의 현실인 것입니다. 유럽 교육의 현실인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나라도 근본적으로 새로운 교육 개혁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육은 보편적인 교육이 아니에요. 지금 한국의 교육 제도는 이건 전적으로 미국 교육을 그대로 복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 교육에서 가장 심각한 이런 경쟁, 살인적인 경쟁, 엘리트 대학 체제, 어마어마하게 비싼 등록금, 이것은 다 미국 교육을 그대로 따온 거예요. 유럽엔 이런 나라 없습니다. 여러분, 요번에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보았죠. 미국의 민낯을 봤어요. 미국을 폭견했더니 어때요? 미국 사회 50% 이상이 거의 제3세계만도 못한 세계예요. 그걸 요번에 보여준 거예요. 미국의 정치를 봤더니 너무나 야만적인 이러한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가 이것을 따라갈 것이냐, 여기에 대한 성찰이 필요합니다. 이제 우리는 한국 교육에 있어서도 더 이상 미국식 방식의 이러한 교육 제도를 맹목적으로 추정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한국 교육을 유럽의 관점에서 새롭게 바라봄으로써 새로운 교육의 비전을 열어내고, 그걸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전 세계에서 가장 불행한 아이들이라는 소리를 더 이상 듣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우리 아이들에게도 행복한 아동기, 행복한 청소년기가 당연히 주어지는 그러한 정상적인 국가를 만들 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특히 기성세대 어른들이 더 이상 우리 아이를 이런 불행한 노예 상태로 묶어두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 이것을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것이 특히 코로나 사태가 우리에게 또 우리 교육에게 주는 중요한 어떤 경고라고 생각합니다.